파워드라 중국지역본부의 황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국지역본부는 중국하고 홍콩, 대만 뭐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감하니까는 1국가로 나와 있지만은 수출 통계로는 잡히는 3개의 다른 지역 국가를 담당하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작년에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금년도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 중국, 그다음에 2위 미국, 3위 베트남, 4위는 홍콩, 5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이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지역본부가 우리나라 5대 수출 시장 중에서 3개가 저희 그 중국지역본부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대만은 조금 성격이 좀 틀리고 대만까지 붙여서 지금 중국시장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간 각도가 좀 벗어난 면도 있고, 홍콩은 잘 아시겠지만 홍콩이 중개무역 기지이기도 하지만 홍콩이 사실 들어가는 물량이 한 70~80%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중국하고 동일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환 위기를 기회로 하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중국에 1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최근에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을 어둡고 위험하다고만 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위한 위기를 기회로라는 표제를 저희 그 중국시장 앞에다가 달았습니다. 중국 가시면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봐요. 자, 중국 시장 큰 건 알겠는데 정말 중국에서 갖다 팔 물건이 있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거와 관련돼서 또 중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까지 중국에서 어젯밤 사건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각 뉴스의 조회수가 8억 건을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중국 SNS에 보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사드 이후로 한한령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마 제 생각에 아마 1억,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의 봄을 다 봤기 때문에 와, 밑에다가 전두광이 연상된다부터 제가 별의별 것들을 많이 지금 달아놨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K 라이프 스타일에서 한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무비자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좀 가보시려고 하지만은, 아마 중국 예전에 많이 다니셨어도 요새는 안 다니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작년부터 중국에서 가장 뜨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연변입니다. 연변 조선족자 지주 연길이 뜨는데, 왜 연길이 뜨냐? 백두산 때문에 뜨는 게 아닙니다. 한류 때문에 뜹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기 힘드니까는 그나마 한국 관련된 느낌 날 수 있는 데가 연길이라서, 연길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다음에 한국 음식 먹고 이런 것들 요새 지금 엄청 떠서, 작년에만 연길이 그 전에 비해서 관광객이 4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가가지고는요, 요새 한식 땡기잖아요. 근데 중국에 물론 이제는 한식당들이 그 미국이나 유럽처럼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지만은, 혹시라도 혼자 밥 먹는데 내가 이렇게 가성비 이렇게 찾는다 하면은 어디든지 가보시면은 요새 중국의 쇼핑몰에 미춘 비빔밥이라고 보십니다. 요새 중국에서 가장 뜨는 그런 이 프랜차이즈인데, 이 비빔밥집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이하 이런 정도인데, 맛은 약간 오리지널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었는데 꽤 먹을 만한데, 이거 조선족이 만든 데고, 최근에 우리 뉴스 보면은 우리 길림성이 우리나라 비빔밥 문화를 그 자기네들 그 전통 문화유산에 무슨 유네스코에 등록했다니 많이 해서 기사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회사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K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러지 이걸 이용해서 중국 기업이나 우리 조선족 교포 기업들이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팔 거였다는 거 많이 드리고, 두 번째, 야, 이거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 앞으로 이거 들어가도 되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중 분쟁, 중국을 미국이 압박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래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은 우리 중국에다가 60% 지금 관세 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마치 중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60% 이런 나라지만은 중국은 실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하이고요. 그 사이에 하도 트럼프 일기 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는 많이 시장 다각화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실제 중국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은 이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여전히 경제가 그렇게까지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나 중국 가긴 가겠는데 여기 뭐 짝퉁 나오고 우리 중국에 가면 기술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뺏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을 좀 따라오고 오히려 한국을 앞서서, 여러분들 뉴스 잘 보십시오. 지금 유럽에 뭐 지금 노스볼트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배터리 회사가 만들다가 지금 기술이 안 돼가지고 넘어졌다는 얘기 나와서 지금 유럽이 중국에다가 옛날 중국이 유럽에 대해서 하던 얘기를 20년 전에 하던 얘기를 자꾸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너희들 지금 우리가 무역 보복 하기 전에 너희들 기술 우리한테 유럽에 지금 이전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술을 중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술 갖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때 밸류를 제대로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가치 있게 해서 그걸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재투자할 생각이지, 아니 뭐가 무서워서 못 간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 중국 기업들이 클 때 우리가 많이 IP나 기술을 도와줬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일부는 지분으로도 좀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좀 중국 성장할 때도 우리가 크게 먹어야지 맨날 로열티만 가지고 우리가 했나, 이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투자해서 제일 성공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기업도 아니고 일본 기업도 아니고 한국 기업도 아닙니다. 남아공 기업입니다. 네스포스라는 기업이 텐센트에 투자해서 3천만 불 투자해가지고는 2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25%의 지분이 지금 시장 가치로 1250억 불 정도 됩니다. 3천만 불 투자해서 1250억 불을 번 회사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수출하고 그러는데 중국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큰 중국의 성장에 올라타서 우리는 제대로 성공사 못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아쉬워야지, 오히려 저희가 기술 뺏길까봐 이 큰 시장에, 이 성장하는 시장에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중국 기업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 있을까요? 있죠. 물론 지금 성공 사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성공했던 기업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 못하면은 한번 2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도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는 저는 뭐 오리온 초코파이 뭐 한 몇 개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또 중국 시장이 변화하니까 그 사이에서도 또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임플란트 1위는 한국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 뭐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선글라스 명품으로 최고로 인정해 주는 게 젠틀몬스터입니다. 젠틀몬스터는 너무 명품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중국 최대 SKP 백화점 이런 데다가 아예 2층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전부 다 디자인 해줘라. 왜냐면은 그 정도의 이 젠틀몬스터의 그러한 컨셉, 개념,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성공한 기업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공할 요인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공한 기업들은 남다른 장점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가면 잡혀갈 수 있다, 위험하지 않나? 최근에 한 명 잡혀갔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막 반간첩법 나오고 그럴 때, 심지어는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데서는 중국에서 VPN 써도 잡혀간다, 막 이런 얘기들 있었거든요. 저 매일 VPN 써가지고는 뭐 올리는데 아직 안 잡혀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황열병 주사 맞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데가 저는 중국입니다.
왜 그런 것들 정말 아주 특수한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중국이 마치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해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불구하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저희 통계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의 GDP가 작년에 18.5조 달러입니다. 물론 미국이 제일 크죠. 25조 이상이니까. 근데 금년도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한 5%는 GDP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의 5%는요 10년 전에 12%보다 더 큰 겁니다. 볼륨이 5%면은 예를 들어서 18.5조 달러에서 5% 하면은 8천억 달러 1년에 새로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8천억이 어떤 경우냐? 터키 GDP하고 딱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중국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딱 2배가 8천억 불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더 나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리스크 따지고 못 따지고 하는 이러면서 중국 시장을 저희가 아직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중국 시장을 경시하고 뭔가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중국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딱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은 당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당 14억 인구에 거기에 중국 공산당 9천만 명의 당원인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은 이 9천만 위에 지금 7명의 상무위원이 있는데 그 상무위원 중에서도 시진핑 거의 1인이 이제까지 모든 지도자 중에서 모택동 이후 가장 강한 그립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결정하면 갑니다. 중간에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가든지 뭐 하든지 이거의 문제일 뿐이지 변화 자체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뭔 얘기냐면은 앞으로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갈 길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지 이거 자체를 찾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숙제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이 왜 중국이 저렇게 미국하고 붙고 막 이러냐, 이거는 시진핑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까지 현대사에 있어서 딱 3명의 지도자를 꼽는다고 하면은 모택동, 등소평, 시진핑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요, 모택동, 짠칠라이, 자 중국이 일어났다, 국가가 일어났습니다. 없었던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자 그러면 등소평은 뭐냐, 후치라이, 부유해졌다, 돈을 벌기 시작한 가난한 중국 사람들한테 개혁개방 정책해서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은 등소평입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 뭐라고 했나요? 장칠라이, 강해졌다, 강해서 일어났다. 이제 자기네들이 넘버 2가 됐기 때문에 슬슬 넘버 1하고 이제 붙을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생겨서 거기서 생기는 이러한 변화들이 중국 내로는 정말 예전보다는 안쪽으로는 전제주의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외국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고 바깥에는 이러한 미국과의 그러한 충돌이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는 저희가 이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선 중국을 이끌어가는 포인트는 딱 3가지예요.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라고 하는데 수출, 투자, 소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중국 경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수출만 잘 되고 소비하고 투자가 부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비 왜 부진하냐? 돈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언제 이런 것을 내 인생에 또 겪을까? 무서워서 돈 안 쓰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돈 안 씁니다. 투자 왜 안 되냐? 부동산 시장이 죽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죽어서 인프라 투자도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죽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건설 경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돼야지 사람들이 신규 주택에 들어가고 이사 다니고 해야지 흔히 말하는 내구 소비재 이러한 소비들까지 연계되는데 그런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그러한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분명히 저도 여기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아마 내년부터 조금씩은 그나마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도 압니다. 중국이 어렵다는 거를.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판 비컷이라고 해가지고는 자꾸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돈을 막 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물론 일부는 소비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은행으로 다시 저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소비를 끌어내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됐든 설비가 됐든 옛 것을 설비를 새 거로 바꿔주면은 보조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 진작책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자꾸 군불 떼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지금 대도시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현실화되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이상, 아니면 최소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중국 경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업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조업 보증 보십시오. 중국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20% 넘기가 힘듭니다. 20% 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서비스업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조업 비중이 10%대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38%예요. 이건 뭐냐면요, 중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돌이의 나라고, 훨씬 더 제조업이 막강한 나라고, 이 제조업에 우리가 어떻게 소재, 부품, 장비 이걸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대중 수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산업 볼게요. 자, 몇 개 산업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 지금 전 세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막 독일 폭스바겐 막 공장 문 닫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전기차 산업 중심에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현대차가 한 7, 8년 전부터 어려웠는데 우리가 오히려 미리 너무 빨리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투자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돼서 우리 역설적으로 현대차가 오히려 더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은 나았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하고도 또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너무 여러분 지금 미중 간에 그러한 갈등의 최한복판에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견제를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이 전략을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기네들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국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위의 반도체에서 뭐 갈륨 비소라든지 이런 아예 소재를 바꾼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새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요, 미국이 14나노 이하 초첨단 반도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40나노 이하 레거시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에서 꽉 잡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거든요. 실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반도체 산업이 레거시 반도체 중심으로는 중국 위주로 흘러들어가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반도체에서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최근에 보면은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우습게도 14억 인구지만은 인력난이 무지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중국도 로봇화에 대해서 정말 진심 있는 나라고, 아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뭐 우리 배달 로봇 보였는데, 뭐 중국 가시면은 너무 흔해가지고는, 중국은 요새 드론으로 선전 같은 경우는 아예 커피 배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꼭 가셔서 한번 봐야 되겠고, 여기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신소재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신소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해서는 탄소 복합 재료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통해서 한국이 뼈아프게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레버리지 갖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소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규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출 수입과 관련돼서 중국도 미국이 자꾸 관세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흔히 말하는 대항을 하기 위해서 수출 관리 제도를 통해 가지고는 중국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안티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공급망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이
이런 장악력을 통해 가지고는 해외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들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한번 들여봐야 될 것 같고, 산업 규범이 여러분들 중국 가는 데서 제일 힘든 게 인증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여기는 저희가 CCC만 얘기했는데, 여기 가신 분들 중에서 소비재는 아마 화장품이라든지 건강식품 쪽은 정말 중국의 위상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다른 데서 잠깐 제가 또 언급을 하도록 하고, 더 두려운 거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점점 더 표준화 쪽으로 아예 산업에서 자기네들이 표준화의 그러한 그 기준을 갖고 세계의 산업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두려울 것 같고, ESG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중국에서도 사실은 조금 아킬레스 건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ESG 중에서 환경 부분은 중국이 강한데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굉장히 ESG를 활용해서 아마 억제하려는 부분이 클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이게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봐야지만은 저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 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는 통계만 쭉쭉 보고, 제가 이거를 한국하고 엮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만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아직도 제1의 수출 대상 국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 한 나라만 홍콩 빼고도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이 25%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저희도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투자는 사실은 지금 한중 간에 굉장히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전에는 중국 기업이 한국으로 투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적고 우리가 대부분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눈에 띄게 현장에 있으면은 중국에 나가는 기업들이 없고,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서 경쟁력 갖춘 업종 자체가 그만큼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거꾸로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새로운 수출 우회 기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게 최근의 동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지금 중미 분쟁 분쟁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트럼프 일기보다는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시장 다변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얘기했던 1대1로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 시장들을 중국이 너무 많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부분들을 타 시장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수출 관리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망 이슈로서 미국에 대해서 다시 어퍼컷을, 상대적인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다는 점이, 중국이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수출 일변도로 지금 경제 성장을, 왜냐하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은 워낙 소비라든지 투자 자체가 굉장히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GDP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그러한 그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그 이면을 까보면은 저가 덤핑 수출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교란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그러한 업종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이거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 다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중국 지역 근무자지만은 저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이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아마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떠한 그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쓰고 있지만은 적절한 대체제만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저희는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제3세계에 많이 널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국의 약점을 저희가 계속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의 약점이 뭡니까? 신뢰의 문제입니다. 제품 신뢰의 문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이 생리대 발암 물질 나오는 이런 문제 심해서 중국 사람들이 홍콩 가가지고 지금 생리대 지금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사 갖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제품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자꾸 중국 타 시장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 큰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하고 싸워서 성공한, 아니면 그래도 이겨나가는 한국 기업도 있고 외국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를 제3국 시장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자, 이거는 제가 전략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강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역시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코리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K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한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 이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기회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는 중국도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서로 다른 소비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새의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당연히 저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점은 역시 중국 기업들 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와서 상당수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싸우기 힘들다는 게 저희 약점이고, 위험 요소는 역시 통상 환경의 변화 자체가 너무 글로벌하게 정말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항상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는 소재 부품 장비, 소비재, 그린 친환경, 그랜드 헬스케어 각각의 산업에서 모두 다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서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중국이 저희가 산업으로만 놓고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의 전통적인 대중 수출 상품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공,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5개 중에서 이제 반도체 빼놓고는 다 지금 중국에는 다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산업으로 보지 마시고 기업으로 보십시오.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육성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 육성 정책이 뭐냐면, 중국판 히든 챔피언이라는 전정특신 해가지고 전문화되고 정밀화되고 특성화되고 새로운 기술 가진 기업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이 기업들은 중견기업이지만은 매출이 한국 돈은 한 3조 정도 되는 굉장히 우리 치면 대기업 같은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에만 거의 한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무 큰 대기업들은 이미 홍색 공급망이라고 해서 얘네들 자체가 그 기술이라든지 공급망이 내재화돼서 저희가 파고들 여지가 없지만은 이 전정투신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하고 한국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부터 시작해서 가정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저희가 이미 금년부터 선전이나 이런 데서 선전만 하더라도 전정투신 기업이 700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협력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19개 중국 대륙에 있는 무역관들이 전부 다 최소 자기 지역에 있는 전정투신 기업들 중에서 한국하고 수요를 협력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 만들어야 되니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는 지금 인구 구조학적으로는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 실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여성 시장이라든지 MZ 세대 시장, 이렇게 다양한 다분화되는 시장에서는 각각 다른 수요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릴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딱 2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비자 하면은 이제까지 전부 다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라든지 특정 제품만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 MZ 세대들도 우리 젊은 세대가 똑같습니다. 현재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말 아주 저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옷이라든지 뭔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단 우리도 젊은이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아껴도 본인들이 쓰고 싶을 때, 공연 볼 때는 정말 우리 그 뮤지컬 볼 때는 뭐 몇십만 원짜리 티켓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소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게 MZ 세대거든요.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직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펫 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희가 계속 틈새를 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시장에서 저희가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유통 채널입니다. 중국은 지금 온라인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알리바바, JD.com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샤오홍슈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여기가 BKB, B2KB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만약 K는 뭐냐면요, 키 섹션 그래가지고는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그 중간에서 어떠한 그 매개 역할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과 저희는 지금 19개 무역관들이 있기 때문에 19개 무역관들이 서로 각자 강점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저희가 유통 매체를 잡아서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에 맞는 유통 채널이 어딘지 한번 보시고, 그러한 채널에서 그 사업하시는 무역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문호를 들여주신다면은 아마 저희가 같이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국도 여러분들 3060이라고 해서 중국이 2030년도까지는 탄소 배출 피크 찍고 60년까지는 제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도 뭐인지 저희가 찾아야 될 것인데, 저는 지금 이미 상영이 나온 조그만 사례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수소입니다. 저희도 수소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전체 수소를 만드는 블루수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은 중국이 우리 앞서 있지만은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들여봐야 될 게 조선입니다. 지금 조선이 전체 건조량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한국을 앞서 있지만은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암모니아라든지 무슨 이 메탄올 추진 엔진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부분은 한국이 기술 갖고 있고 저희가 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큽니다. 다음에 이제는 그랜드 저희가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중국말로 대건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케어에다가 흔히 말하는 우리 양로 산업, 그 다음에 우리 미용 의료까지 다 포함된 산업인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그러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인증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례를 보시면은 정조무역관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증이 없으면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반제품에서 들어와서 중국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홍콩, 마카오를 이용한 의료 패스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는 무역관과 연결을 하고, 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무역관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그 대건강 산업에 있어서의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거는 이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사실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국의 틈새는 웬만한 시장이 주력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저희 그 중국 지역 무역관하고 본사의 우리 중국 PM하고 해서 사례를 위한 중국 소비 트렌드라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명이 끝나시고 나가시면 요거 관련돼서 배너 있어서 퀴즈 푸시고 이 책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딱 한마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을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차이나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는 중국에만 너무 몰빵하면은 플러스 거기 대체할 수 있는 시장, 베트남이 됐던 인도가 됐던 하자는 전략을 했는데, 저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 전략이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돼서 차이나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마이너스 차이나 플러스 알파가 돼서 차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주고 지금 그냥 알파만 지금 남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어떤 민족입니까? 밥심으로 사는 민족 아닙니까? 반찬만 먹으면은 도저히 힘을 못 씁니다. 주식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밥 같은 시장은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기본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체 시장을 찾아야지만 해외 마케팅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한번 중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